반갑습니다. 관악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강좌, 우리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 아시아의 대도시 가치조사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사회를 보고 있는 아시아연구소의 HK 연구교수 최경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강, 2강 정말 그 기대 이상의 발표와 토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3강, 이제 베이징인데 발표문을 쭉 봤는데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3강 차이나 리터러시 베이징 사람들의 꿈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윤종석 교수님 서울시립대 중국어 문화학과 조교수로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의 이력을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도 이런 인재가 없지요. 서울대 동양사학과 학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사회학과 석박사를 마치시고 사실 우리랑 오랫동안 같이 연구활동을 했는데 서울시립대로 오래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기둥이 하나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중국 농민공 문제로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중국 및 동아시아 사회 변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이동, 시민권, 산업 및 노동, 농촌, 인구 등 다방면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더 특별히 저희가 동아시아 전체를 다루면서 한국과 베이징, 한국과 중국의 비교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3강 주제로 우리 윤종석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그 소개를 받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윤종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올 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박사를 마치고 그리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같이 연구를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을 또 뵙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조사를 했었던 그 데이터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굉장히 이제 즐겁게 또 왔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유학한 건 아니지만 이제 베이징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서른을 이제 제가 베이징에서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년 동안 이제 북경대에서 연수를 하면서 그 중국에서는 베이징이 이제 제 2의 고향과 같은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즐겁게 또 이렇게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경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조사를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좋은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또 제공해 주신 또 허정원 선생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요, 차이나 리터러시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관련돼서 많은 이제 관심들이 조금은 좀 사라지는 좀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사실 한국과 중국의 국가 간의 어떤 정부 간의 어떤 관계가 악화되는 거는 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시기에 따라서 사실 이제 변동성이 당연히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다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미디어나 아니요 온라인상에서 어떤 보도 또는 정보가 굉장히 좀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더 편향적인 어떤 정보 좀 더 많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는 중국이 바로 이웃 국가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동과 접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차이나 리터러시라는 좀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이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 문화학과에서 차이나 리터러시를 좀 어떻게 배양시킬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정치나 외교, 경제라기보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베이징 사람들의 꿈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뭔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난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의 개혁 개방이 이제 1979년 이후에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벌써 이제 40여 년이 지났고요. 그다음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지 올해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해인데요.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몽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드리면 사실은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중국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제가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두 가지의 그림이 좀 약간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냐 하면 이제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 이제 국가의 차원에서 흔히 우리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불리는 이제 중국몽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국가나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까지도 이 꿈에 이제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꿈과 행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단의 어떤 꿈과 행복이라는 게 서로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이미 서울과 싱가포르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이 또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상당히 무언가 보면 문제적인 것처럼 사실 이제 조사 결과에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다른 사회는 안 그러냐? 다른 사회도 이제 비슷한 양상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각 사회의 또 특성과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맥락을 조금은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는 이제 그 중국은 누구냐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흔히 이제 중국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이제 만드는 1949년에 이제 중국 인민들이 이제 일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1949년 이야기고요. 1979년 개혁개방 이후에는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했다. 이제 푸칠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최근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이제 미국에 견줄 만한 강국을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치앙칠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해지자. 약간 이런 이야기로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청년들 층에서는 흔히 이제 탕핑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좀 한국식으로 말하면 좀 번아웃에 가까운 이게 들어 누웠다. 누구도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 라는 어떤 한국에서 이제 청년들의 뭐 N4 세대 아니면 번아웃이라는 현상들이 사실은 있는데요. 이제 그런 현상들도 최근에 조금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와 또 반대대로 내권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어떤 한국에서 이제 노력이 있는 담론이라는 것처럼 해왔던 게 동시에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지난 이제 40여 년 동안 중국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왔고 굉장히 이제 민생의 차원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모든 인민이 그 빈곤에서 탈출했다고 하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게 2020년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달성했다 선언을 했고요. 2049년에는 이제 전체 인민이 공동 부유로 가고 중화 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중국몽의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도전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보면 19차 당대회가 이제 2017년에 있었는데요. 2017년 이제 19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어떤 발전 단계에 도달했고 새로운 어떤 모순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생산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수준이 낮아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 인민들의 생활을 아름답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어쩌면 지금에 있는 발전은 불균형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모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모순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 이후 빠른 경제 성장 이후에 이제 어떻게 또 사회를 좀 이렇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사회를 새롭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몽이라는 이야기에도 사실 어느 정도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했던 이제 네 가지의 길은 사실은 그동안 중국이 피해왔던 길이기도 하고 여전히 이제 직면하고 있는 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이제 소련이나 동유럽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을 통해서 이제 전환을 했지만 사실 이제 체제가 굉장히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게 했던 길은 좀 피해갔던 것 같고요. 또한 라틴 아메리카의 길은 성장을 하지만 발전하지 않는이라고 이야기하는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 이제 저발전의 길. 그것도 일단은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두 가지의 길과 그 이외의 어떤 또 길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길은 이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제 강국의 길이죠. 현대화된 이제 강국의 길. 어쩌면 이제 미국에 견줄 만한 이런 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이제 일본 사회가 먼저 경험했고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인구 감소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점점 줄어드는
약간 하강과 수축의 어떤 시기를 이제 혹시 중국은 겪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가 사실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허정원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가치조사에서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행복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우리 그 사회는 일본이 먼저 시작했고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한 게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유례가 없고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행복 지수라는 그 지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랭킹을 나누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이제 다른 사회에 비해서 그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사람들의 행복감은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커다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 사회는 또 빨리 개선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아직은 낮은 랭킹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중국 민생조사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은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최근에 와서는 새로운 어떤 양적 발전이 아니라 질적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라는 이야기도 필요하기도 하고 중국 공산당과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 사는 이제 중국 사람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거는 이제 한국 사회가 사실 경험했던 이야기가 이제 비슷한 스토리긴 합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이제 경제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분명히 정부와 관료와 등등등의 어떤 조건이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이렇게 뒷받침했던 어떤 사회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한국 사회도 사실은 약간 비슷합니다. 이제 허정원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사실은 보면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 과정에 참여를 하고 어떤 몫을 사실은 집단적으로도 이뤘지만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뤘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중국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개방 이후에 개인대로 또는 이제 가족대로 또 이제 중국에서는 집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요인들 등까지 포함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의 어떤 개발과 발전의 과정에 참여를 했었던 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중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보면 결국은 어떤 사회 경제 체제가 한번 좀 전환의 시점에 좀 도달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천잉팡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중국의 이제 도시 연구자입니다. 도시 연구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2019년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중국에는 경제 기적만이 아니라 사회 기적도 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사회 안정을 유지해왔던 게 사실 어떤 이제 두 개의 기적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중국 공산당과 정부 또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민주화를 이제 공고화했던 어떤 이런 두 가지가 좀 특징적이라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빠른 경제 성장과 거시적인 사회 안정을 이루었던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사회적 토대였던 게 가족이고요. 그건 이제 뒤에 좀 결과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사회적 단위로서 가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는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거를 이렇게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보단 적어도 한 가지나 두 가지 요인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족은 사실은 그 기능과 역할이 사회주의 시기에는 계속 이렇게 줄어들게 이제 만들었던 어떤 측면이 있었는데요. 개혁개방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은 가족이 부활하는 그리고 가족이 부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이런 측면을 우리가 목도해 왔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사람들이 산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사는데요. 중국에 제가 본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력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자신의 어떤 성공이란 게 결과적으로 해석할 때 본다면 결국은 노력.
노력을 했으니까 성공한 게 아니겠니? 뭐 약간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어떤 이야기와 이제 되었는데 이게 점점점 갈수록 무언가 모르게 계층 이동의 어떤 기회라는 게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계속 부자는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이 연구에서 좀 비교할 만한 연구 중에 하나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그 김홍중 선생님과 김석호 선생님 그리고 주윤정 박사님 등이 몇 년 전에 그 꿈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요 청년 세대를 좀 연구하신 게 있습니다. 이 꿈 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사회 자본, 뭐 이렇게 인적 자본 등등 여러 가지 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꿈을 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자본이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고요. 뭐 상상력이라든지 낙관성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아니면 그 좌절이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죠. 근데 이거는 전체 세대라기보다는 청년 세대. 왜냐면 이제 청년 세대가 항상 희망과 미래 세대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한국 청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약간의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거는 그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신다고 한다면 그 세로 축은 이제 셀프 컨피던트 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를 신뢰하는 이제 자신만만함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래는 좀 이제 불안함에 달할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진정성,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한다고 한다면 오른쪽은 좀 변화에 약간 순응하는 그 시대에 따라가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한국의 청년 세대가 한 2017년에 측정했을 때 보면 좀 더 이제 시대 흐름에 좀 그 조응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따라가고 좀 불안정한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 62명 정도가 있었다는 게 한편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그 조사가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한번 좀 그 뜯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베이징을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그 두산 백과인데요. 이것도 또한 이제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랑 함께 저희가 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용역을 통해서 수행했던 그 자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있던 걸 좀 이제 보완을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베이징을 소개를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뭐 좋은 자료가 있는데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베이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굉장히 중요한 수도이고 제1의 도시입니다. 또한 정치, 행정, 문화, 교육 여기는 뭐 경제도 사실은 중심지죠. 그리고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수도 중에 하나이고 현대화된 국제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 대륙에서도 좀 베이징이 약간 북방에 좀 위치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을 오랜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2024년 2월에 이제 발표된 작년 베이징 사회경제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사실은 제가 제목에서 베이징 사람들의 꿈과 그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했던 그 제가 베이징 사람들이라고 굳이 했던 이유는 중국에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호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호구 인구. 베이징에 호구를 갖고 있는 인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구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 가면은 한 30에서 40%는 원래 베이징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는 많은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연구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 베이징에서도 보면 37.7%가 여전히 그 밖에서 온 이제 상주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의 차이는 예전에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그 약간 개발도상국에서 오신 이제 국제 이주 노동자들이 그 저임금 아니면 저숙련 저인권의 어떤 일자리로 이제 많이 가시는데요. 최근에 중국은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도시에서 그 때로는 이제 석박사학이나 이제 좋은 전공을 가지고 있는 그 청년들까지도 사실 많이 이동을 해오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더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이징에는 주로 이제 거의 다 이제 도시 인구라고 할 수 있고요. 남성과 여성은 이제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중국 사회의 도전 중에 하나는 사실 고령화입니다. 그 중국 사회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됐습니다. 그 제가 오늘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사실 2000년에 중국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되었고요. 이제 최근에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이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가 너무 이제 빠른 거죠. 그런데 어디가 빠르냐? 한국이랑 일본이 빠릅니다. 네, 비슷한 속도로 사실은 고령화와 도시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어떤 1인당 그 GDP 수준이 이제 일본이나 한국은 한 3만 달러 수준 정도 되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15,000달러에서 한 2만 달러 수준이다 보니 인구도 많고 일단 고령 인구가 엄청나게 이제 많아질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라거나 아니면 제도적인 어떤 그 설계라거나 아니면 개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할 양이 이제 좀 더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베이징도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이 이제 22.6%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한 5에서 6년 사이에 이제 30% 정도를 돌파할 양상인데요. 지금 중국 내에서는 상하이가 이제 가장 빠르고요. 가장 높은 수준이고 베이징 한 두 번째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만 1인당 그 지역 GDP, 그러니까 RGDP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1인당 이제 그 도시의 그 생활 수준이라고 한다면 대략 이제 20만 위안 정도인데요. 그러면 한국 돈은 한 1년에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달러로 한다면 대략 2만 5천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배경 및 소개는 사실은 이미 여러 번 반복이 되어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15개 대도시, 아시아는 12개 도시를 조사를 했고요. 비교 지역으로 서구 3개 도시를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특히 동아시아죠. 동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에서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중에 동아시아가 감소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경제 성장도 했고 한국은 민주화도 했고 중국도 경제 성장도 했고 민생도 발전했고 가족들도 다 무언가 이전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언가 행복과 만족도는 생각만큼 어떻게 보면 항상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생각만큼 높아지지 않았던 건 아닐까라는 이제 질문들이 이제 사실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베이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좀 더 삶의 질. 행복과 불안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족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변할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좀 비슷하고 다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허정원 선생님께서 이제 사실은 서울에 대해서나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 비교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칠해 놓은 곳이 이제 베이징의 좀 약간 특징적인 곳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개인이 내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고요. 오른쪽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나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유를 베이징 사람들은 나는 27.6 정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23.7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그 3.9 정도가 내가 좀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어떤 그런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똑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서울과 베이징을 보면 확실히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 좀 굉장히 이게 크죠. 네, 이게 좀 커서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베이징에 좀 줄여서 본다면은 베이징은 이제 개인이 생각할 때 개인의 자유와 가족이라는 가치가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는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고요. 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나는 평등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회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예를 들어 중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한편으로 좀 약간 당혹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 아닐까? 사회주의 체제일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평등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라는 걸 또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라는 것들이 한편으로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꼭 서구식의 자유는 아니라는 거,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개인의 행복인데요.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행복이 10.3인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6.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개인들은 행복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아직 행복을 나만큼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이게 실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할 건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이제 종합을 해서 봤을 때 보면 비슷한 양상이긴 한데요.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이제 법치와 질서입니다. 뭐냐면은 법치와 질서가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42.5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35.7에 불과하다. 라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물론 굉장히 위험하긴 합니다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다면 무언가 좀 자유라는 게 좀 더 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족이 되게 중요한데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행복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좀 약간 법치랑 질서는 좀 약간 부족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그냥 스토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좀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좀 빠르게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제 해석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이징에는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평균적으로 좀 일반화돼서 이제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그게 꼭 그냥 하나의 어떤 흐름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회는 행복하고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봤을 때 보면 이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만족도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정말 서울은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걸 문제적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의 베이징은 국민 행복이라거나 사회 통합이라거나 사회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높은 수치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도 이제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각하다. 특히 이제 자산, 임금만이 아니라 자산 불평이 심각하다는 거는 또 이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다른 도시와의 비교가 꼭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각 사회는 각 사회만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주 서울처럼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어떤 곳이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타이베이 같은 곳이랑 해서 여기가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는 그만큼 더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거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제 그게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민 행복이나 아니면 사회 통합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베이징에 사는 사람들의 적어도 응답 조사에서는 상당히 이제 만족적인 어떤 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베이징의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의 질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는 평가한 것 같다.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불평등, 임금 불평등과 재산 불평등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최근에 다 높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정성 이슈는 사실은 특히 한국이랑 이제 일본 왼쪽에 이제 우리 동아시아 사회를 보면 굉장히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조사 결과상으로 베이징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걸 다 이제 합치면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베이징 사람들의 응답자들은 사회 질에 대해 평가는 아직은 조금 그래도 불만족스럽다고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집단 소속감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전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하면은 뭔가 공산당과 국가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가족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가족의 이제 집단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회에 비교했을 때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베이징이 이제 국가, 그다음에 가족과 집안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실 자긍심이죠. 근데 이 집단에 소속했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소속은 돼 있는데 부끄러워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집단적인 어떤 자긍심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어떤 만족도도 상당히 이제 높은 편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높은 편이고요. 가족 생활이라거나 일 또는 직업, 친구 및 동료 관계, 이웃과의 관계, 거주 지역, 여가 시간의 양, 여가 시간의 삶의 질, 현재 건강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앞에 걸 이제 쭉 보다 보면 베이징 사람 정말 만족하고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일단 응답자는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니까요. 근데 일단은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이제 이거를 혹시 듣는 한국에 사실은 조금 약간 40대, 50대 그 이상의 이제 분들이 보시기에는 예전에 약간 80년대나 90년대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좀 더 미래가 있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것 같고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여전히 중국도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을 거고요. 또 약간 그 발전 시기에 따라서 또는 이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고 낮고의 어떤 차이는 이제 서베이 조사 결과에서 항상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 지표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지표가 베이징이 그럼 5년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 어땠을까? 이제 이걸 비교해서 사실 가장 정확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대도시 가치 조사를 다시 한번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 홍보입니다, 홍보. 그래서 이거를 듣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늘 토론자로 오신 선생님들께서 사실 좀 많이 지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아쉬운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비교도 하지만 각각의 사회가 적어도 5년 단위로는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를 만들어갈 수 있고요. 또한 그러면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제 가족이죠. 가족이 92.7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100명 중에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일과 직업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중요하고요.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합니다. 물론 자유는 약간 좀 그거보다는 낫지만요. 취미는 조금 더 낫죠. 그리고 또 무언가를 배우거나 공부하는 것도 더 낫습니다. 물론 높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리고 연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 더 낮아요. 그리고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의 어떤 그 시기를 거쳤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제가 만약 스토리를 짠다면 이런 스토리를 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가족을 중심으로 많은 사회 경제 활동을 하고 그중에 특히 이제 좋은 일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도 근로 이제 열심히 일하는 어떤 노동의 의미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는데 갈수록 무언가 자유라거나 아니면 취미라거나 좀 개인적으로 무언가 도전을 하거나 좀 어떻게 보면 행복도와 이런 거 관련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뭔가의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81%가 이제 동의를 했고 이건 이제 그 불안 요인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족을 하는데 그럼 불안 요인은 없을까?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제 불안정한 어떤 소득이라는 게 한 68.14%.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보시면 되냐면 파란색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는데 이게 베이징이거든요. 거기서 파란색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좀 보시면 어떤 게 되게 그 높구나, 어떤 거 되게 확 떨어지는 거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불안정, 그다음에 이제 실업, 그다음에 교육 기회의 불평등, 그다음에 낮은 삶의 질, 그다음에 인구학적인 어떤 변화,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어떤 차별, 정치적인 갈등,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어떤 위협, 오염과 기후, 그다음에 자원 고갈 부족, 그다음에 자연 재난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을 이렇게 좀 더 종합을 해본다면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는 좀 더 이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불안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높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걱정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우려가 좀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특히 그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토대고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가 사실 이제 직장이거든요. 이제 직장에서의 어떤
그 소득이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떤 그 불안정한 어떤 일자리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제 주거의 어떤 불안정이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아무래도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는 것들은 아직은 이제 그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사회의 특징인데요.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빠른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서 외국인의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유럽과 미국의 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는 이제 자국민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발전해온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극히 이제 적은 거죠. 하지만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어떤 시대에 들어와 있을 때 보면 그럼 이거를 이제 출생률을 높이든지 아니면은 외국에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실 인재들을 좀 또 영입해야 되는 게 최근의 추세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좀 더 중장기적인 과제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허정원 선생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사실 갖춰야 할 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축, 안정된 직업, 그리고 집. 어떻게 보면 자가 소유냐, 전세 소유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자녀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자녀를 점점 이제 갈수록 결혼도 안 하지만 꼭 뭐 출산을 해야 될까라는 어떤 생각들도 많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들도 사실은 있을 거고요. 또한 그 일본 사회는 그 인구 감소 시대와 경제 성장 이후의 사회를 뭘로 버텼냐? 그러면 가족으로 버텼다. 라는 게 이제 일단은 정설이긴 합니다.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캥거루족. 이라는 게 사실은 일본 사회에서 가장 보편화되었던 어떤 이야기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조부모의 지원이 어떨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결혼하기 전에 갖춰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제 꼽았는데 여러 개를 더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세 가지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경제적 안정성, 안정적인 직업, 괜찮은 집. 이제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괜찮은 집이라는 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낮은 이유는 그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이징의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네, 굉장히 이제 비싸고요. 물론 이제 외곽으로 할수록 좀 싼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베이징 중심가의 어떤 집값은 사실 서울 강남에 거의 비견되거나 때로 이제 더 그거보다 더 비싼 어떤 집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그 돈을 이렇게 자기 임금을 통해서 벌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 그 베이징에 있는 1인당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라는 걸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아직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임금 수준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집값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개인이 자신의 어떤 임금 소득을 통해서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게 결코 쉽진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인이 된 자녀는 노후에 보탬이 된다. 맨 오른쪽이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 네. 그리고 베이징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자녀로 인해 부모의 자유가 제약된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가 있고요. 자녀가 있으면 부모 중 하나는 커리어의 기회가 제약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 50%보다 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본다면 비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 그 가족이나 이제 자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다른 사회에 비해서는 그 부담이 경하다, 그러니까 적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도 항상 그 생각을 해봐야 할 거는 그 전에 어땠는데 지금 어땠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도 그 가족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 그러니까 가족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게 1990년대 중반에 65%가 당연히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2003년인가의 조사에서 30% 초반대로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사실은 어쩌면 중국 사회도 좀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할 어떤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녀는 인생의 기쁨이냐, 경제적 부담이냐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중국 사회에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중국에서는 아마 여기서 꼭 그 짚고 넘어야 할 거는 한자녀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그 많은
물론 이제 그건 차이는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1명, 농촌에서 이제 2명인데요. 1980년대 초반에 그 산하 제한 정책을 이제 했을 때는 당시에 도시에 사는 사람이 20%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의 사람들은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본다면 꼭 한 자녀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1명 또는 이제 2명이고 특히 이제 중국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슴 시린 어떤 기억들이 뭐냐면은 그런 자녀가 장성했다가 무언가 장애를 받았을 때 아니면 그러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새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낳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 사회에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어떤 가족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기쁨이라고 느끼고 경제적 부담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자녀에 대한 태도도 90.7%가 인생의 기쁨이다.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가족 어떤 생활 인구고요. 또한 하지만 자녀에 대한 태도는 조금 더 자유를 제약하는 어떻게 보면 좀 제약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뒤에 보는 수치에 나오듯이 좀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더 좋은 일자리,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것도 사실 동아시아에서 다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망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기쁨이라든지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지금의 경력 제한, 노후에 대한 보탬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노후에 대한 보탬을 보면 한국과 일본보다는 이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분명히 노후에 보탬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허정원 선생님께서 이제 세대에 따라서 그리고 자녀의 유무에 따라 좀 구분을 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또 유자녀와 무자녀로 이제 나눠서 봤을 때 보면 이것도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약간 생각보다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토론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상층이냐 중층이냐 하층이냐 경제적 수준에서 이거에 도달했다고 했을 때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녀에 대한 부담이 커서 내 소득 수준이 부족하니까 절대적인 비중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 하층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부담이 더 클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과 어떻게 보면 사랑은 일단 큰 거고 그런 내가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의 능력, 역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베이징은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라는 게 한편을 좀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층과 중층에 비해서 상층의 경우에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낀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부모, 자녀, 조부모의 가정 내 의무라고 하면 중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제 부모와 자녀, 조부모 어떻게 보면 이 세대 간의 가족의 세대 간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또 눈에 띄는 거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보통 이제 자녀 세대, 이제 부모 세대가 이제 남녀가 모두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누가 돌봐주냐 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봐주시고요. 그래서 흔히 초등학교 앞에 계시다 보면 이제 문 앞에서 자신의 손주들을 기다리는 조부모들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흔한 현상인데요. 이게 손자녀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지 않다라는 것들이 저는 좀 약간 흥미로운 결과였다. 이 조사 결과에서 라는 거고요. 또한 그러면서 또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했는데요. 이 부모의 의무나 자녀의 부모, 조부모의 의무에서 다 굉장히 높은데 유독 자녀 결혼 비용 지원에 대해서만 53%. 혹시 부담이 되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일단 돈도 아니면 이제 본인의 어떤 양로와 노동도 어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녀 결혼 비용 지원, 손자녀 돌봄이 특히 이제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서울에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제 좀 어르신들 좀 이제 강의를 한 10여 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자녀들, 이제 손주들도 가까이 하고 봐주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들 막 저희는 저희의 인생을 살아야죠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코로나 직전의 어떤 이야기였거든요. 어떻게 혹시 베이징도
중국도 약간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어떤 조부모의 어떤 손주자녀, 그러니까 세대를 건너서 이제 두 세대 밑에까지는 과거에는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좀 있고, 이게 꼭 원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사회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관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이제 추후에 또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다음 조사에서 그 생각해봐도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겁니다. 그 흔히 그 전 세계에 그 사회 조사를 할 때 가장 유명한 지표가 이겁니다. 그 낯선 사람 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그 사회적인 신뢰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국은 사실은 지금 보면 한 42.86 정도 되죠. 몇 년 전에는 한 60% 정도로 이제 월드 소셜 서베이에서는 그렇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당시 한 20% 초반대여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 저신뢰 사회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국은 사람들을 되게 못 믿는 저신뢰 사회에 살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 이후에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였었는데요. 그러면 중국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너무 낮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80%였는데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게 이제 제가 굉장히 대학원 과정 공부할 때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각 사회별로 비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의 내재적인 어떤 이해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아무래도 그 이 질문은 보통 이제 월드 소셜 서베이에서는 그렇거든요. 저기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아무나 하나 찍었을 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이게 그러면 60% 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높은 신뢰 사회죠. 신뢰가 높은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게 확실히 베이징은 더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서로 이제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사실은 도시화의 기본적인 추세긴 합니다. 도시는 원래 낯선 사람들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신뢰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어떤 꼭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트렌드와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계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서울을 보면 8.85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항상 이제 한국에 사는 분들이 보기에는 무언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게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진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서로 간에 그 여러 문제들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확실히 대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신뢰라는 거는 그 일반적으로 높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대부분은 신뢰를 하는데 낯선 사람들 신뢰하지 못해. 이제 그 차이가 사실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족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웃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친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가족, 어떻게 보면 친구와 이웃,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낯선 사람한테는 낮고,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아직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중국 사회도 점점 이제 변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발전도 할 거고, 계속 이제 사회도 이제 변화할 거고, 인구도 또 이제 그 과거와는 좀 다른 추세로 이제 바뀌어갈 건데, 이따가 그 토론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사회 통합이라거나 아니면 점점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측면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한번 지켜볼 만한 어떤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갈등과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한 2, 3분 내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흥미로워서 가져온 건데요.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등 상황이 있고요. 그런데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정성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중국 사회에서 가장 큰 모순, 격차는 뭐냐? 도시와 농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이 아주 큰 추세상으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실은 소셜 볼케이노라고 사회적 활화산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국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빵 터질 거야, 사회 불안정이 올 거야라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게 이제 그 전에 한 10년 동안 했던 여러 조사에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물론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런 차별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 농촌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으신 세대,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은 사실은 심각한데, 근데 이게 공정성에 대해서는 갑자기 퇴색지대가 확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회색지대가 확 긴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답을 우리가 직접 낼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 사회에서 좀 우리가 흥미로운 좀 질문을 던져보고 그 우리 사회랑도 비교도 해보고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모두의 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모두의 꿈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이 조사가 약간 아쉽게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야기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그 베이징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청년층부터 고령층까지 그리고 원래 베이징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농민공까지 이런 사람이 다 있었다면 좀 더 재미있는 어떤 집단별로 나눠서 한번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이게 보면은 이제 혼인을 하신 분들이 84.43%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 81.86% 그리고 도시별 근로 형태도 대부분 이제 전일제 근로자이시고요. 특히 이제 보면은 이런 그 좋은 직업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고요. 그리고 학력도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다 자가소유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할 때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해를 하실 거는 베이징의 약간 중산층 정도가 이제 이런 꿈을 좀 꿈과 현실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또 이제 주관적 계층이식이나 이제 인형 성향 이런 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오늘 그 일단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쉬는 시간에 중국어, 한국어를 막 섞어가면서 흥겹게 얘기했더니 쉬는 시간이 훅 지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1강, 2강, 3강, 1강은 서울편, 그 다음에 2강은 싱가포르편, 3강은 베이징 편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녹화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루트에서 이 영상이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흥미로운 사회적인 논의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전에 홍보를 하자면 1편, 2편, 3편을 미리미리 봐두시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대도시 가치조사의 필요성들이 확산되는데 많은 의견들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사실은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문화 이주자 당사자들의 토론은 이 베이징 편이 처음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 토론자가 있는데요. 왕커, 제가 알고 있는 다문화 강사라는 것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토론을 하실 때 선생님들도 스스로 잘 소개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토론자는 루링이 다문화 강사 선생님인데요. 이 두 분들은 모두 아시안 허브를 베이스로 한국에서 다문화도 강의를 하시고 이중언어 강의도 하시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커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왕커입니다. 여기 네, 네, 발음 원래 왕커라고 해요. 네, 목소리 큽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온 지 11년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국어 강사하고 다문화 이해 강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토론회에 참여하게 돼서 특히 선생님 이 내용 듣고 저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중 많이 받는 질문 답이 좀 찾는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토론회 내용 그 좀 듣고 토론 문장 하겠습니다. 아시아 대도시의 도전과 가능성. 저는 오늘 차이나 리터러시 베이징 사람들의 꿈과 형식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시아 대도시 가치 조사가 어떻게 우리가 베이징 시민들이 삶은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자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적인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동시에 여러 도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꿈꾸는 미래와 현실 사이에 간극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차이나 리터러시의 중요성. 차이나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아까 교수님 다 얘기하시고요. 저는 특히 베이징과 같은 도시에서 그 중요성이 부과됩니다. 베이징 시민들이 중국은 넘어 전 세계로 연결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꿈과 증명하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중국 사회에 분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음은 베이징 시민들의 꿈,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발전. 베이징 시민들은 크게 두 가지 혁신적인 꿈을 추구합니다. 첫째, 경제적 안정과 성공입니다. 베이징은 현실적인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곳으로 많은 젊은 이들이 기술, 금융, 교육 분야에서 성취를 꿈꾸면 직업적 성공을 이루려 합니다. 이와 같은 열정은 베이징의 경제적 활력을 붙어 넘으면 많은 이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 베이징 시민들은 미래 세대의 성장과 교육에도 큰 가치를 둡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베이징의 전 세계적인 학술과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 교육과 교육기관이 이곳에 있으며 이로 인해 베이징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다채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베이징 시민들이 마주하는 현실, 경제과 불균형. 그러나 베이징 시민들은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쉽지 않습니다. 폭등하는 집값과 생활비는 많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압박으로 적용합니다. 베이징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주거비를 자랑하며 특히 젊은 세대는 집을 구하거나 임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들은 베이징의 경제적 성장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격차와 부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성공을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로 인해 그 꿈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육 경제도 현실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은 학업 중심의 사회로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이징의 자녀들이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지만 과도한 경제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번째, 베이징 시민들의 사회적 도전, 정치적 안정과 평화의 요구. 베이징은 정치적 안정과 강력한 정부 통제를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천안문 광장과 같은 장소는 중국의 정치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베이징 시민들에게 정치적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798 예술구와 같은 문화적 공간에서는 예술가들이 창의성과 자유를 추구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위한 도시일 뿐 아니라 사회적 평화와 창의적 자유를 추구하는 장소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베이징 시민들이 꿈꾸는 사회적 발전과 형식적인 제야 사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안정적인 사회 속에서 성취감을 얻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와 시민들의 협력, 긍정적인 변화와 가능성. 베이징은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고자 정부와 시민들이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스타트업 지원과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베이징이 아시아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베이징에서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녹색 에너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베이징의 시민들이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 교육을 포함해 미래 세대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사회적 안정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베이징 시민들이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면 사회적 신뢰와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베이징의 꿈과 현실, 그 안의 가능성. 베이징 시민들의 꿈과 현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베이징은 바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대도시로서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압박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 더 나은 미래와 경제적 성공, 사회적 자유를 꿈꾸는 있습니다. 비록 형시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베이징은 여전히 성장과 변화를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이 겪고 있는 꿈과 형식을 이해하는 것을 단지 중국은 이해하는 것은 넘어 아시안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도전과 기회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글로벌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시안 대도시 가치 조사는 우리에게 베이징 시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현실과 그들의 열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베이징은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며 지속 가능성 미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베이징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아시안 대도시와 글로벌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베이징 시민들이 꿈과 현실을 함께 바라보며 이 도시가 지니고 있는 도전과 가능성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너무 완벽하지요? 완전. 야, 아무리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로 이거를 쓸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내용 하나하나 제대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아마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 토론자의 내용을 발표자 선생님들과 얘기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거리를 얘기를 하자면 아마 4번에 해당되는 거일 것 같은데
일종의 우리 한국 사회에 잘못되어져 있는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을 형성하는데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미디어가 중국에 대한 특히 베이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아시아 대도시 가치 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베이징의 모습은 어떻고 여기에 와 계신 우리 왕커님 같이 이런 중국 분들이 베이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토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도 그 발전의 경로에서 또 베이징도 발전의 경로에서 같은 문제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둘 다 경제적인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베이징이라는 사회의 사회적 안정망의 성공, 그다음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성공을 얘기했는데 우리 왕커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이징이 부족한 부분은 일종의 개인의 자유, 그다음에 도시의 창의성 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을 해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한 라운드 끝나고 나고 나서 왕커 선생님의 또 개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루 랭리 선생님께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는데 또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는 중국인 간사 루링리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눈치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하고 똑같이 한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렇게 친분감을 사려고 노력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 혹은 중국 문화하면 흔히 떠오르는 그 단어 하나가 꽝시인데요. 네, 꽝시 근데 종종 한국어는 뒷배와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 본래의 의미인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성공과 외적 성취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걸까요? 혼자의 성취보다는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의 비밀일 수 있습니다. 자, 서론이 좀 많이 길었죠? 그러면 본론으로 오늘 주제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 베이징 편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주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높은 생활비, 주택 문제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베이징 사람들은 지조상락의 태도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소소한 기쁨을 누립니다. 지조상락이란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는 뜻으로 현실에서 행복을 찾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 요인으로는 소득 불안정, 주거 문제, 실업, 교육 기회 불평등, 낮은 삶의 질, 한국인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정치적 갈등, 환경 오염 등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 요인 속에서도 현재 삶에 감사하며 소소한 기쁨을 찾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바로 지조상락의 삶의 철학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 성취와 경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조상락은 외부의 성공이나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한국 사회도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불안 요소 속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는 방식을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은 너무 약간 상대적인 것, 중국 그래도 예전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이징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도 특징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조사를 보셨으면 베이징 주민의 친구 동료와의 관계 만족도는 84.6%,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는 78.3%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결을 넘어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꽝시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베이징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에서는 친구 동료와의 관계 만족도는 49.7%,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는 28.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반영하며 사람들이 정석적 연결보다는 형식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느껴지는 고립감과 정석적 단절을 시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주민을 포함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면 베이징에서는 베이피ao 그 꿈을 찾아서 베이징 향하는 그런 사람을 이르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우리 이주민도 한편 한국에서 꿈을 찾아서 한국을 지금 떠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은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찾아서 한국에 정착하지만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 차이,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죠? 가족을 꾸리고 일과 취미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역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는 이주민들이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특히 꽝씨와 같은 이렇게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네트워크를 이주민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 나아갈 방향, 제목은 너무 크게 잡았는데 상호 지원,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랜트 연구가 있는데요. 그걸 따르면 경제적 성공이나 직업적 성취보다는 강한 인간관계가 등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가족, 친구 등 공동체와의 연결이 많은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며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성취감이 낮고 수명도 짧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일종의 꽝씨죠. 꽝씨와 같은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주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행복을 추구하고 내면의 만족을 찾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사실은 제가 꽝씨, 부정적인 관시가 아니고 좋은 인간관계의 관시, 그리고 지조상라, 이 정도면 됐다,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에 이렇게 사실 중국의 두 키워드, 중국의 두 가지 문화 가치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이거 한국 사회가 물질적 성취를 넘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통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척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내용도 너무 좋지만 저희를 감동시키는 메시지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족자 발음이 잘 안 되나요? 지족상라. 그러고 어렵죠. 지족상라, 작은 거에서 만족하는 이 내면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엄청 중요하다. 베이징 사람들의 이 가치를 우리도 서울 사람들 그리고 그 이상의 한국 사람들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 정말 21세기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미래를 위한 메시지.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만족을 못할까? 또 하나는 정말 이렇게 중국하면 관시라는 얘기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관시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우리 그거 하면 뭐 부정부패, 뇌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그 관계성의 중요성은 정말 핵심적인 거였는데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서울편이 갖고 있는 이제 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그 차이를 잘 드러내 주셨고, 그래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로 가는 데 있어서 지족 상락과 관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요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발표자 윤정석 교수님께서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상호 관계성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왕커 선생님이랑 그다음 루링이 선생님 그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사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무엇을 좀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왕커 선생님 말씀 중에서는 사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거의 설문조사 응답만 있는 걸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마치 이제 미리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이 좀 진짜 항상 차이나 리터러시를 할 때는 좀 항상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 우리가 혹시 어떻게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아시아에 대해서도 너무 혹시 좀 편향된 정보만 갖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경희 선생님께서도 이제 잠깐 지적하셨던 것처럼 미디어의 역할이 조금 이제 좀 불충분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서울에서 살거나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220만 명에서 24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살고 있고, 심지어는 출장 아니면 여행 관광으로 오시는 분까지 포함한다면 진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항상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어떤 태도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아직 조금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최경 선생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 결과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도전에서 제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아까 하려다가 이야기를 안 한 거는 저는 이제 주로는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로 좀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경제나 정치나 이런 걸로 환원되지 않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우리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요.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알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서로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아까 조사 결과에서도 얼핏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금 약간 아마 이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번 생각해 줄 거는 우리가 너무 이제 중국의 어떤 정부와 중국의 이제 사람들 너무 동일시하는 어떤 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14억 1천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배경과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어떤 배경, 그다음에 어떤 가족의 출신, 지역성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가 그거를 조금 너무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단순화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기사나 일부 온라인 미디어에서 그런 좀 약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선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좀 양산하는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문제적인 현상인데, 사실 오늘 그런 거를 왕커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베이징 시민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점에서 되게 진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만족도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런데 이런 또 도전이 있으나 또 그걸 정말 멋있게 같이 해결해 봅시다. 라고 이제 정리하신 게 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또 마찬가지로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생각도 다양하고요. 또 중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 어떤 흐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제 크게도 보지만 각각 개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주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몇 개 지표에서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났던 것 중에 제가 한번 이건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는 이제 가족에서 조부모 세대
가 이제 좀 약간 달라지는 어떤 모습을 좀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 처음에 이제 갈등 상황에서 이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왔던 이제 몇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그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고정관념과는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중국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진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그 정부와 시민들의 협력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 당연히 이제 중국 사회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 정부도 그냥 정부만이 모든 걸 다 해결했겠다는 건 아니고 사회의 협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흔히 이제 사회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는 다양한 실천과 제도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비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이 단지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중국만의 것이 아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시아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어떤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참 정말 좋은 일이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 특히 이제 도시 인구의 90% 이상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의 우리 사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개발도상국에 어떤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꿈과 희망을 불러 넣어줄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어떻게 좀 같이 만들 수 있을까? 네, 약간 이게 저는 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최근에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어떤 인구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2022년 11월에 80억 명의 인구가 이제 넘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하지만 동아시아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유럽의 인구는 비슷하게 갈 것 같고, 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이제 개별 국가들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에게만 다 이제 부담을 전가시킬 거냐,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같이 좀 노력해 볼 수 있을까? 뭔가 좀 더 좋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노력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게 한국의 경험, 뭐 중국의 경험, 그리고 아시아 다른 사회의 어떤 경험들이 같이 잘 모아졌으면 좋겠고 또 그게 여기 그 와 계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주해 오신 분들과도 저희가 그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걸 또 특히 이제 강의를 하실 때 많이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한국 학생들이든 뭐 중국 학생들이든 어떤 그 사람들도 다 뭔가 시야가 좀 더 넓어지고 또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루링리 선생님께서는 정말 깔끔하게 관시와 지속상락이라는 이제 정말 어떤 중요한 키워드를 그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잠깐 그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도시화라는 거랑 현대화라는 거는 낯선 사람들 이 모이게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학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전통이 아니라 전통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낯선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할 때 만들어지는 어떤 그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과 이제 다른 무언가 필요하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생각,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제도라는 것도 필요하고 질서라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이 연고망 또는 네트워크 또는 이제 관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되어야 되고요. 특히 그 여러 연구에서 보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관시대로 그리고 새로 온 사람들은 새로 온 사람들의 관시대로만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야 할 것은 이제 그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가는 사람들이 이런 연고망과 관시가 어떻게 좀 서로 얽혀질 수 있을까? 이런 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그 아이디어를 좀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그 시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조선을 처음 만들 때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이런 그 사실은 저는 얽혀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때로는 이제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게 너무 당연한데 이제 그걸 자꾸 일치시키려는 게 아니라 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생활하고 얽혀지다가 보면 새로 나온 어떤 무언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관시.
이런 연고망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이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고, 지족상락. 네. 아, 발음이 어렵습니다. 지족상락입니다. 지족상락. 네. 근데 이게,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한국에서는 항상 무엇일까 너무 경쟁이 과열되고, 사실은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사회는 점점 무언가 관용을 베풀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는데, 아니면 이만큼 많이 발전했는데, 이런 데 있어서 지금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알고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이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치적인 어떤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이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 이제 영어로 하면 애티튜드, 태도를 계속 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할 때, 저도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 자꾸 이제 교수들이 꼰대가 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저희 몇몇 교수님들은 그래도 우리는 꼰대가 돼야겠다 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우리가 꼭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살면 어떠냐고 개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같이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지족상락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한편으로는 좀 어떤 그 태도, 그러니까 이 삶을 대하는 태도, 자신을 대하는 태도, 남을 대하는 태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가 태도를 자꾸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관용적이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태도로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도 해보고, 그걸 또 어떻게 좀 바꿔갈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얘기네요. 윤정석 교수님과 이게 토론자들의 토론을 답변을 들으는 거 보면서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잖아요. 어쩌면 발전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난 2편에서는 싱가포르 사회가 잘 사는 북한 사회, 막 이런 식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적으로 티카티카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베이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국에서 오신 두 분이 서울에 살면서, 그리고 원래 이제 중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 예를 들면 지족상락이나 관시 같은 경우가 어떤 면에서는 대안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거에 적극 동의하시면서, 네, 저도 어떤 면 되게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어쩌면은 글로벌 연대, 협력,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만 연대와 협력을 하는 그런 과정일 텐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요, 지금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 또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과 싸우면서 미국 주도의 또는 이렇게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미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파워에 사실 미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글로벌 연대를 얘기를 하는 이 지금의 우리 얘기가 너무 이상적이고 규범적으로 들을지도 몰라요. 어떤 우리는 변화된 현실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거가 가야 된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글로벌리즘은 이제 종결됐다, 또는 보호무역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로 가는 것들의 경향이다라고 이렇게 국제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존과 그 다음에 협력과 연대를 얘기하는 것 자체에 흐름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전 인류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논의가 되게 좋지만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우려, 이런 때문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토론을 하면서,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여기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한테도 직접 궁금해서 물어볼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펼쳐보고 싶어요. 우리 서정현 교수님께서 한번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네. 네, 좀 논제적인 얘기
같은데 저도 그러면 조금 너무 좀 재밌게 하고 좀 논술적으로 붙여볼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12개 국가를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처음 윤소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수치를 해석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중국에서도 북경이라는 가장 정치의 중심지이자 어느 정도 교육받은 집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저는 맥락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중국에서 학위하고 베이징에서 오래 살았고 그러나 제가 중국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니까 항상 중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10번 중에 9번은 북경을 갑니다. 그래서 많이 접촉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아는 한에서 북경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에게는 뭐 다르겠지만 정말 외국에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더구나 아까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비교하는 내용들 설명을 충분히 듣고 설문에 임했을 때 솔직하게 얘기 안 했을까? 그분들은 소재들도 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중국에서 가장 성공할 수 없는 직업이 뭘까요? 라고 하면은 상담 심리사라고 그래서 자기 속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중국인데 아까 뭐 관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맥락 중에서 중국 사실 뭐 한국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그 침해를 넘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사람들 구조나 사람들 생각이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중국 역시 중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건국됐을 때 투쟁의 경험, 그 이후에 문화대혁명의 그런 정말 10년이 넘는 기간을 거쳤지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북경이라는 상황 속에서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그건 내가 뭔가 얘기해서 남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혹시 해코지를 당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솔직하게 답하지 않는다. 더구나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해외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이 여론조사가 시행됐던 기간이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 이후에 소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가 심화된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중국인들의 모습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학교하고 이만큼 성장해서 국제사회에 나아가고 세계가 우리를 좀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라는 운명이 있는데 어찌된 것인지 아무튼 이 왠지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사회 체제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걸 막 트럼프가 방해하는 정당 발전 권리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억울함이 있어요. 핑계를 받는 관점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여론조사에 있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공평하게 하고 사회적 공평 이런 거에 대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하는 여론조사에서 분명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뭐 솔직히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니엔즈 나의 어떤 체면이 깎여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좋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매직 사람들이 어떤 뭐 솔직하지 못하다고 그것처럼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이것이 중국의 맥락이라는 여론조사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베이징의 지수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을까? 훨씬 높을까? 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해석해 나아가고 풀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관시라는 거 북경 사람들한테서 관시, 우리 중국어로 관시라고 합니다. 관시를 만들어라는 그렇죠. 살아가는 데서 내가 어떤 관시에 들어가 있고 상대가 어떤 관시가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서의 어떤 나의 만족. 내가 좋은 관시를 가지고 물론 만족감이 있지만 관시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의 어떤 긴장감 그리고 상당한 흥미가 특히나 북한 같은 도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친구와 동료 관계에서 좋아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네,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느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것도 같이 어우러서 생각해보면 좋겠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서정현 교수님과 저하고 오랫동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제 토론을 해주시는 맥락이 얼마나 깊이 있는 통찰에서 나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질문도 어렵고 답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그 똑같은 어려운 직면되어져 있는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해를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사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전 세계의 그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인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건지도 상처받으는 있지만 또 상처를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베이징 사람들의 뭐랄까요 노력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해 나가는 것들이 정말 저희는 너무 힘들거든요. 미중 전략 경쟁 시대 아주 정말 그 미중 전략 경쟁 시대라는 것들을 전 인류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저는 정말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서울에서 그걸 해법을 만들어 간다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 말을 솔직하게 하지 않는 베이징 사람들도 이해하면서 그리고 맥락 이해하면서 또 베이징 사람들을 나쁘다고 몰아치는 이 아닌 거예요. 글로벌 사회를 우리는 냉정하게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게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 서울이 되어야 저는 앞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국제질서 무대에서 한국과 베이징이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두 분의 역할도 굉장히 클 거고 중국 전공자들의 역할도 근데 저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제가 이름을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루링리 선생님부터 원칼 선생님부터 해갖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무리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화두를 제시하는 건데 해법은 쉽지 않을 건데 저는 정말 오늘 최고의 발표 토론과 또 플로어 토론이 있어갖고 문제를 설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오늘의 미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앞에 또 어려운 거는 받아서 제가 또 쉬운 거부터 얘기해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토론회 내용을 보고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데 조사가 이게 부정해버리면 이게 또 어떻게 해? 그래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베이징 사람들은 서울 사람보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상대적인 거 예를 들면 나는 햄버 지수가 무슨 50 몇 등 그 등수에 좀 밀렸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 수치를 보면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봐야 되는데 자꾸 상대값은 비교. 그 비교를 그런 심리가 좀 많이 강해요. 중국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해석하자 보면 중국은 이런 조금은 지족상라 그래서 마음을 그냥 편하게 가져야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참아야지 편해져요. 이런 마음가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중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언론의 자유 이런 것도 없는데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구하고 이렇게 저는 또 특히 또 제가 베이징 쪽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오히려 상해 쪽에 있는 살고 있는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정치 나하고 너무 관련이 너무 멀고 내가 어떻게 해도 어떻게 방영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만족하면서 살자 이런 게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아까 그때 얘기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리고 네네 그리고 조사라는 게 사실은 어느 시점을 얘기한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시고 좀 어느 기간을 두고서 지금보다 예전보다 지금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그러면 앞으로도 나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이렇게 만족도를 높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 기대감을 자꾸 지금은 이런데 약간 너무 초점을 지시고 예전보다는 한국보다 중국보다 훨씬 그 성장 그거 당시 기간에 점프를 엄청 많이 한 그런 데서도 그게 충분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네. 네. 토론자로서 충분히 나는 이렇게 어려운 데이터를 갖고도 훌륭하게 토론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관시와 지속상락은 버릴 수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자. 예. 그럼 왕커 선생님. 예. 방금 얘기하시는 문제는 우리 이 자리에 2시간 동안 당연히 그리고 너무 크고요. 예. 그리고 저는 뭐 또 다른 제가 인정하고요. 또 다른 방면으로 중국 사람 특히 이거 몇천 년 이어서 내려오는 루시다오라고 해요. 뭐 유교, 불교, 도교. 우리 이것도 관시. 무슨 관시냐면 루저는 사람하고 사람 관시. 불교는 사람하고 마음 관시. 도교는 사람하고 자연의 관시. 그래서 우리는 뭐 해결 못하면 아니죠. 뭐 고민 있으면 뭐 이런 것도 많이 중국 사람 많이 이쪽 가잖아요. 충분히 네. 스스로 해결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그러니까요. 저 이런 거 우리도 생각나요. 맞아요. 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인들이 네. 갖고 있는 철학, 삶의 방식, 네네.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맞아요. 근데 또 서구는 되게 오해하는 부분도 되게 많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과처럼 어떤 브릿지 역할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의 역할이 앞으로 계속 더 중요하다라고로 두 분의 말을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베이징의 문화와 가치 또는 그 포함해서 중국과 세계를 대화를 시키는데 누군가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슬람 세계에도 전 그 세계, 그러니까 일반적 글로벌 세계에 이슬람이라는 세계에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 모더레이터 역할을 인도네시아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배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들의 도미넌트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잘못됐어 이런 생각은 아니. 이렇게 소통의 가능성들을 국제사회에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런 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한국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도 지금 뭐 정신없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 이 모든 어려운 얘기를 우리 윤정숙 교수님께서 발표자로서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훈훈한 미래적인 어떤 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좋은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경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차이나 리터러시 이제 이야기할 때도 이제 그런 맥락이긴 한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약간 난독증에 걸린 게 아닐까라는 싶을 정도로 좀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한 차원도 있지만 또 이제 서정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이 좀 이제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어떤 경향들이 보이면서 뭔가 답변이나 그 발언 자체가 좀 약간 이렇게 외부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게 있으니까 더 오해를 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조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루링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리고 서정현 선생님 말씀도 사실 비슷한 건데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2번, 3번 조사를 해야 이제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이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 맥락을 이제 사실은 저는 그 중국을 이해할 때 꼭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다양성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다양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하더라도 다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고
그게 또 이제 왕과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유불도에 나오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생활 방식이고 사유 방식이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작은 오늘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사실은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끼리도 까웃관시를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이제 오늘 하지는 못하지만 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통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저는 이런 자리가 때 다시 한번 그 만들어주신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토론을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오늘은 이제 시작으로 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서 네. 많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에 대해서 오늘까지 3강을 끝났는데요. 다음 주에는 베트남 편, 예, 하노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4강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